오늘 한국의 뉴스입니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 액수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의 7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성과에는 폴란드 수출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7월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들과 무기 매매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를 발주받을 예정이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는 총 148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1차 물량으로 지난달 26일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의 이행 계약이 맺어졌고 이 분량만 해도 57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국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2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35억 달러 규모다. 탄도탄 요격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무기 체계다. 지난 2월에는 이집트와 K9 자주포 2조 원대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호주에선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에선 K2 전차로 사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목표는 세계 4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세계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8%로 8위였다. 한국 위로는 4위 중국 4.6%, 5위 독일 4.5%, 6위 이탈리아 3.1%, 7위 영국 2.9% 등이 있다. 2012년에서 2016년과 2017년에서 2021년의 점유율을 비교한 성장세는 한국이 177%로 2017년에서 2021년 점유율 상위 25개국 가운데 독보적 1위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4억 4,46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9억 3,3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이 7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재 장비 차관 1억 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 8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 차관의 거치 기간은 5년에서 10년, 분할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30년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 차관은 연체원금 2억 5,520만 달러와 연체이자 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2,590만 달러를 더해 총 3억 5,34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380만 달러 등 총 9,120만 달러가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특히 2002년 남북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 장비 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려는 논의는 없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대북 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4,040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 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조선무역은행의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북한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치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해당 사건의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 9일 미국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북한의 반인류 범죄와 책임 규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여해 동생의 사례를 알리고 북한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는 북한 인권에 줄곧 목소리를 내온 한국계 미국인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발언자로 나선다. 엘리자베스 사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으로 모두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진 씨는 이어 17일에는 신시내티를 찾아 북한 억류 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만날 계획이다.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5억 133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고 원비어 부모는 현재 압류된 북한 은행 자금을 통해 24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래진 씨는 원비어 부모와 서로의 사건을 공유한 뒤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당시 정부는 월북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 정부는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국내 웹툰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가 올해 인기 드라마 그 해 우리는과 굿닥터 등을 웹툰으로 제작해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만 고전 중이다.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은 네이버 자회사 스튜디오 N이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와 함께 웹툰도 네이버가 제작해 쌍끌이 흥행에 성공했다. 네이버 웹툰은 그 해 우리는 초여름이 좋아를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연재했다. 드라마와 달리 웹툰은 주인공들의 고등학생 시절을 다룬 프리퀄 콘셉트로 차별화했다. 덕분에 드라마 종영 후에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1화부터 20화까지 모두 평점 9.9점대를 기록할 만큼 드라마 못지않은 지지를 받았다. 올 5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 굿닥터 역시 독자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굿닥터는 2013년 방영된 KBS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우영우보다 9년 앞서 자폐 증후군이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웹툰 굿닥터는 현재 29화까지 공개된 가운데 평균 평점 9.7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인기 드라마를 거꾸로 웹툰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 그 해 우리는과 굿닥터는 드라마의 웹툰화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반면 네이버 웹툰에서 지난 7월 말부터 연재를 시작한 우영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평점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달 7일 공개된 7화는 5.56점에 그쳐 현재까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가 전 세계 넷플릭스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ENA 채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쿠팡이 운영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가 최신 영화 콘텐츠를 연달아 독점 공개하며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다. 월 4,900원이라는 업계 최저 구독료지만 수백억 원 투자를 불사하며 콘텐츠 강화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8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쿠팡 플레이는 지난 7일 영화 비상선언을 독점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을 단독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 최신 영화 독점이다. 두 영화는 개봉한 지 약 2달 정도로 지금도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쿠팡이 두 영화 독점 계약에 들인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산이 150억 원, 비상선언이 130억 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최신 영화는 영화관 종영 후 BOD로 먼저 공개된다. 그러나 이런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가 BOD 수입보다 더 좋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상선언은 제작비 300억 원가량이 투입된 대작임에도 흥행에 실패했다.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 초호화 캐스팅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때문에 쿠팡에 제시한 거액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거란 분석이다. 쿠팡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는 일종의 부업이다. 월 4,900원을 내는 쿠팡 유료 회원 쿠팡와우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다. 그럼에도 돈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신 영화뿐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 강화에도 열중이다. 쿠팡 플레이는 지난 7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호스퍼를 초청해 이벤트전을 열어 독점 생중계했다. 9일 열리는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도 단독 중계한다. 국내 토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점유율은 조만간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앞서 티빙이 KT 시즌과 합병을 선언하며 내년 토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1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 웨이브는 약 430만 명, 쿠팡 플레이는 38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토종 플랫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웹툰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드라마에서 나왔던 에피소드와 전개가 똑같아 식상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드라마에서 배우 박은빈이 섬세한 연기로 보여줬던 독특한 말투와 손짓, 시선 등이 웹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총 60화 분량으로 기획된 웹툰은 이제 7화까지 공개됐다. 독자들은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우영우의 로스쿨 시절 이야기 등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로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 출시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자 개성이 강한 신차가 나올 예정이라 국내 시장에서 격전이 전망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차 신차는 10여 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받는 차량은 현대차의 첫 세단형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6,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EV6 GT다. 아이오닉 6는 다음 달 출시에 앞서 지난 22일 사전 계약을 시작했는데 첫날 37,446대로 기존 국내 완성차 모델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배터리 용량이 큰 롱렌지 모델은 전 차종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어 치열한 출고 경쟁이 예고되어 있다. 벤츠는 더 뉴 EQE를 출시한다. 이 모델은 벤츠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E클래스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9월 중대형 전기차 3종을 한꺼번에 내놓는다. 아우디는 최근 브랜드 최초의 컴팩트 전기 SUV인 Q4 이트론 40과 Q4 스포트백 이트론 40을 출시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ID.4도 오는 15일 국내에서 출시된다. ID.4는 폭스바겐 코리아 최초의 순수 전기차로 글로벌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를 견인한 모델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405km, 저온 288km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는 7시리즈 기반의 i7을 내놓는다. i7 X드라이브 60은 2개의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 544마력을 갖췄다. 임금 체불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여전히 12만 명에 달하면서 상습적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 발생액은 6,65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것이다. 임금 체불 발생액은 2019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야. 2019년 1조 7,21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1조 5,830억 원, 지난해 1조 3,505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노동자도 34만 5천 명에서 29만 4천 명에서 24만 7천 명으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은 11만 8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적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 체불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2,208억 원, 건설업 1,444억 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들 업종은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곳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불액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5인에서 29인 사업장 2,780억 원, 5인 미만 사업장 2,291억 원이다. 특히 임금 체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표 업종인 조선업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도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대출을 준비하거나 대출 갱신을 앞둔 차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상품의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이 지난달 말 연 4.295%를 기록했다.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연초만 해도 2%대에 머물렀지만 주요국 금리 인상과 함께 빠르게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다.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1년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달 말 3.769%를 기록,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상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다. 금융채는 금융사가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큼 조달금리가 오르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 비판에 대출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대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미국 연준은 이달에도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한 상태로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다. 한은이 연말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리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달라진 정부 정책 금융이나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눈여겨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상품으로 출시 당시엔 저금리 상황이라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올해 당국은 금리 상승 제한 폭을 낮추고 가입 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을 손질한 후 다시 내놨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은 연간 0.45에서 0.75%포인트 내린 상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들도 기존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 상승 제한 폭은 은행별로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봐야 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